저는 그날 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화면에 떠오르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최상만이었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나한테 빚이 있어. 네가 대신 갚아야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제가 이 사람한테 협박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2달 전 시어머니가 처음 그 이름을 꺼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희야, 복지센터에서 좋은 분 만났어. 나도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상만 씨다 지역 봉사 사업 한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2천만 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 집 지키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런데 그 돈이 사업이 아니라 그 남자의 개인 빚에 쓰였다는 걸 안 건 한 달도 안 돼서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지? 대체 왜?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을 줘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내가 너희 아들 평생 지켜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였다는 걸.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의 동생 도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가게 준비를 했어요. 무를 씻고 멸치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면서 창밖을 보니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를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밤엔 아들들 빨래를 돌리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순 씨는 남편이 떠난 뒤로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시거나 방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제가 어머님 산책 좀 하시죠 라고 하면 고개만 저으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는 거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셔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나 오늘 복지센터 갔다 왔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거기서 좋은 분 만났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신 것도 오랜만이었고 웃는 얼굴을 본 것도 몇 달 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복지센터에서 친구 만나셨대. 좋은 일이지. 큰아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복지센터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지시려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한 남자분과 함께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분을 보게 됐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목소리는 중후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분이시죠? 저는 최상만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늘 신세지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상만 씨가 차도 있고 해서 오늘 나 데려다 주신 거야. 참 좋은 분이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어요. 최상만 씨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이야기, 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야기, 자신이 젊었을 때 사업했던 이야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셨고요. 그분이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응, 요즘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어.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 만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는 불안함이 가슴 한켠에 메었습니다. 괜찮겠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일주일 뒤에 알게 됐어요.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으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을 비비고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입을 여셨어요. 상만 씨가 지역 봉사 사업을 시작한대. 노인들 위한 무료 급식소 만드는 거야.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천만 원 정도면 된대. 나도 돕고 싶은데 내 돈은 다 정기예금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정희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2,000만 원이라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운영하느라 대출도 있고 아들들 학비도 아직 남아있는데 2천만 원이라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고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조금 큰 금액이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정희야, 이거 좋은 일이잖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많이 힘드시잖니.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평생 너한테 신세지는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고 제 가슴 속에선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근데 어떻게 거절해? 어머니가 날 낳아 키운 건 아니지만 우리 남편을 키우신 분인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고 저는 그 돈을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좋은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봉사사업에 쓰일까?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2천만 원을 건넨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전화통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상만 씨, 그 돈은 정말 사업에 쓴 거 맞지? 나 며느리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받은 건데.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 그래? 그럼 됐어.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했나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하며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래, 괜찮은 거겠지. 어머니도 확인하셨으니깐.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영순 어머님 며느리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최상만 씨라고 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압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저희 센터에서도 몇 분한테 돈 빌려서 안 갚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요즘 그 사람이랑 자꾸 다니시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2천만 원이 나간 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최상만 개인 계좌로 전액 이체된 기록을. 봉사사업 단체도 아니고 사업자 계좌도 아니고 그냥 개인 계좌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 2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응? 봉사사업에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최상만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상만 씨가 그랬어. 개인 계좌로 받아서 나중에 사업자 계좌로 옮긴다고. 어머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최상만 씨가 다른 분들한테도 돈 빌려서 안 갚고 있대요. 그럴 리가, 상만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넌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니? 상만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외로울 때 유일하게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이라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걱정은 무슨, 넌 그냥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잖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걱정한 것뿐인데.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차려드려도 방에서 드셨고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아들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최상만 씨와 함께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최상만 씨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 어머니는 좀 피곤하신가 봐요. 며느리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상만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후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요즘 어머니한테 제 얘기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 돈이 봉사사업에 안 쓰였잖아요. 아니, 그게 오해예요. 제가 일단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아직 안 돼서요. 그럼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나요? 곧이요. 다음 달쯤? 최상만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제겐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나가! 어머님, 나가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동생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조언을 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도훈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 최상만, 시어머니의 태도, 모든 것을. 도훈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형수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예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통화 기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전부요. 근데 도훈 씨, 어머니가 저한테 화내실 텐데? 형수님, 지금은 어머니 감정보다 형수님 돈이 더 중요해요. 2천만 원이면 형수님 1년 수입이잖아요. 도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그래, 해야겠지. 안 그럼 나만 더 다친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재고 정리를 하느라 늦게 들어왔고 샤워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머리를 말리다 말고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청이야, 나 큰일 났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만 씨가 나한테 돈을 더 달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를요? 3천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 시어머님,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상만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사업 확장하려면 투자금이 더 있어야 한다고 나한테 부탁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번 2천만 원도 아직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상만 씨가 그러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면 사업이 망한대!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시어머님, 저도 돈이 없어요. 지난번에 대출받아서 드린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드려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상만 씨한테 뭐라고 말해? 내가 평생 이 집 지키면서 고생했는데 3천만 원도 못 구해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저도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3천만 원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겠지. 넌 원래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땐 잘해주는 척 했는데 이제 티내는 거지.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닌데. 저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울면서 방을 나가셨고 저는 홀로 남아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우리 가족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물을 씻다가 칼에 손을 베었고 양념장을 만들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당구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통장 잔고, 대출 잔액, 이번 달 가계 수입. 숫자를 아무리 맞춰봐도 3천만 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 씨 맞으시죠? 저는 최상만입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제가 필요한 돈 말이에요. 며느리분이 좀 어렵다고 하시던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빚이 있어요. 지난번 2천만 원도 사실 제 개인 돈으로 메웠거든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갚아주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드린 2천만 원이 그건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고 그 외에 어머니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다음 주까지 갚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시어머니가 또 돈을 빌렸다고?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실 거면 어쩔 수 없죠. 법적으로 처리해야겠네요. 며느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이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잖아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훈 씨, 최상만한테 협박 전화 왔어요. 어떡하죠? 답장은 금방 왔어요. 형수님, 당장 경찰서 가세요. 그리고 통화 녹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간다는 건 시어머니와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들은?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최상만 씨한테 또 돈을 빌리셨어요? 몰라.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빚을 제가 갚으라고요. 그래, 네가 갚아. 넌 며느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니까 갚으라고?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큰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훈아, 엄마 힘들어. 할머니랑 일이 좀 복잡해졌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엄마. 저는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경찰 가. 그게 맞아. 엄마가 계속 혼자 짊어지면 안 돼. 근데 그러면 할머니도 어른이야, 엄마. 할머니가 선택한 거고 그 결과는 할머니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다 떠안을 필요 없어.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에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왜 혼자 이걸 다 짊어져야 하지?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어요. 창밖이야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은 씨한테 부탁하자. 더 이상 혼자선 못 버티겠어. 다음 날 오전 저는 도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리를 보고 있던 도은 씨는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사본, 문자 캡처, 통화 기록.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도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전부예요. 제가 모을 수 있는 건. 도훈 씨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문자를 읽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최상만이란 사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에요. 로맨스 스캠이요? 네.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죠. 보세요. 어머니한테 계속 당신만 믿는다. 우리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냈잖아요. 도훈 씨가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 캡처한 문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이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죠. 형수님,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장 넣으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증거 인멸될 수 있어요. 근데 도훈 씨,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텐데. 형수님, 이건 어머니 허락 필요 없어요. 형수님 명의로 나간 돈이잖아요. 형수님이 피해자예요. 도훈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피해자야. 내 돈이 사라진 거야. 그럼 제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조사 들어가고 최상만의 재산 추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거예요. 어머니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겠네요. 형수님, 지금은 어머니보다 형수님이 먼저예요. 형수님이 무너지면 이 가족 다 무너져요. 도울 씨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들들이 있고 가게가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경찰서 가볼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용기 내신 거 정말 대단해요. 형님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서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원실이 보였어요.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어디 있니? 밖에 잠깐 나왔어요. 상만 씨가 집에 왔어. 너 빨리 와. 너한테 할 말 있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상만이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님, 제가 지금 경찰서 앞이에요. 뭐? 경찰서? 너 무슨 짓 하려고? 어머님, 저 고소할 거예요. 최상만 씨를. 어머님, 미안해요. 저도 살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 피해 고소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의자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 금액, 가해자 정보.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니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최상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고소장 넣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살아야 해요. 제 아들들 키워야 하고, 가게 지켜야 하고. 너 나를 배신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배신한 건 최상만이에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 지키려는 거예요. 나한테 가족은 상만 씨야. 너희가 아니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밤 도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경찰이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고소장을 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50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윤정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최씨 씨 아시죠? 우리는 최 씨의 채권자입니다. 최 씨가 당신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우리 빚을 갚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고수를 하셨다면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채권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경찰에 말하세요. 경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돈 받아야죠. 최 씨가 말하길 당신네 집에서 5천만 원 받기로 했던데요. 5천만 원이요? 우리가 준 건 2천만 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최 씨가 약속했으니까 당신 내가 책임져야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가게 문이 등에 닿았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생각 잘하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다리가 풀렸어요.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갑, 핸드폰, 열쇠.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더 깊은 늪이 있었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 씨, 방금 최상만의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5천만 원을 우리한테 받겠대요. 뭐라고요? 형수님, 지금 당장 경찰 불러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 기억하세요. 무서워요, 도훈 씨.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가게문 잠그고 안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거기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정희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어머님, 저도 방금 그 사람들한테 다 너가 고소해서 그래. 상만 씨가 쫓기니까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어머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 맞아. 너가 참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안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제 돈 다 빼앗기고 협박당하고 그래도 참으라고요? 그래,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요? 가족이면 다 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 안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나 이제 너 안 봐. 영영.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제 울음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가족이 뭐길래, 가족이 대체 뭐길래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블라인드를 들춰보니 도훈 씨였어요. 문을 열자 도훈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또 울었습니다. 도훈 씨는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형수님,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상만 소재 파악 중이래요. 곧 체포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돈은 돌아와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실까요? 형수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안전한 게 중요해요. 도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훈 씨, 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형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두려워도 계속 가는 게 용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가 근처 작은 여관을 잡아줬고 저는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지훈이었어요. 지훈아, 엄마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 집안 들어왔다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엄마, 내가 집에 갈게. 내일 당장 내려갈게. 아니야, 지훈아. 넌 학교 다녀야지. 학교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힘든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괜찮아. 진짜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오랫동안.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씨, 최상만 신병 확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좀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정말 잡혔어요? 네, 어제 타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경찰서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니 담당 형사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윤정희 씨, 앉으세요. 최상만에 대해 조사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상만, 78세, 10년 전부터 노인 대상 사기를 반복해온 전과자입니다. 주로 복지센터, 경로당 등에서 외로운 노인 여성들에게 접근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피해액은 총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네, 윤 씨 시어머니 분도 피해자 중 한 분이세요. 그런데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최상만에게 건넨 돈이 2천만 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송금하셨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총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제가 대출받은 2천, 시어머니가 몰래 보낸 1,000만 원.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상만회가 재산 압류 진행 중인데 사실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다 탕진했거든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확실히 받을 겁니다. 형사님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악몽이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섰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 더 새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한테 할 말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들었어요? 최상만 잡혔다면서요? 응, 방금 조사받고 왔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형수님. 형수님이 용기 내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도훈 씨,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형수님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 쉬고 싶었어요.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새들이 지저귀였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짐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제 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가. 너 이제 여기 살 수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얘기해요. 얘기할 것 없어. 넌 나를 배신했고 상만실에 감옥에 보냈어. 난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님, 최상만은 사기꾼이에요. 어머님도 피해자시고요. 아니야, 상만 씨는 나를 사랑했어. 너희가 모함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어머님, 경찰 조사 보셨잖아요. 다른 피해자들도 12명이나 있고. 닥쳐!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나갈게요.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제 인생이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네 집 아니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이제 자유야. 나는 자유야. 그날 밤 저는 도훈 씨 집 빈 방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이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지훈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됐네. 미안할 거 없어, 엄마. 엄마가 잘한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더 큰 피해 입으셨을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며칠 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씨, 최상만 정식 기소됐습니다. 재판 시작되면 증인으로 출석 요청 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훈 씨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가게는 계속 운영했고 아들들은 주말마다 내려와 저를 도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혹시 윤정희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최상만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경찰 조사 때 윤 씨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은 김순자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도 최상만한테 1,500만 원 빼앗겼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모은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윤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윤 씨가 먼저 고소 안 했으면 저는 평생 그냥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김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그냥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윤 씨.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게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속았다는 수치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김순자 씨가 돌아갈 때 저는 반찬 몇 개를 싸드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윤 씨. 윤 씨도 힘내세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 바람에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연결돼 있었어.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울었던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갔다 왔어. 혈압이 너무 올라서. 병원이요. 혼자 가셨어요? 응, 혼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나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내가 틀렸어. 상만이가 사기꾼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경찰이 보여준 자료들 보니까 내가 바보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누구나 외로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한테 너무 심했어. 너 내쫓고, 너를 원망하고.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나 때문에 너 고생했잖아. 너 집도 없어졌잖아.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울음이 필요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그 불빛들에 새면 생각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 다음 주 법원에서 최상만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최상만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은 복지센터에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를 쌓고 봉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건넸고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저에게 직접 협박 전화를 했고 그의 채권자들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야. 어머님, 나 이제 알았어. 가족이 뭔지. 가족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거더라.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본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작고 가벼웠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상만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형사처벌에는 성공했지만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괜찮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어요. 도훈 씨가 투자를 해줬고 아들들이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어요. 정인의 반찬에서 새 출발 반찬으로.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름이 왜 새 출발이에요?
제가 새로 시작했거든요. 인생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정이야, 이거 넣어주려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라늄이야. 꽃말이 진정한 친구래. 나 너한테 친구가 되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렸어. 우리는 가게 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복지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수채화 그리기랍니다. 어제 첫 작품 완성했어. 꽃밭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대단하세요,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취미 찾은 것 같아. 시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날 저녁, 큰아들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줍이 웃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수진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참지 말고. 가족이라고 해서 참을 필요 없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았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맙지.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둘째 아들 민준이도, 지훈이와 수진이도. 작은 식탁이었지만 마음은 넓었어요.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분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사기당한 게 창피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웠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생존자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강연을 하게 됐어요.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 사기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희 씨가 용기를 줬어요. 형수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최상만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도 비슷한 일 겪을 뻔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년. 저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아들들도 잘 크고 있고. 어머님도 건강하셔. 걱정 마. 겨울이 왔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수진이 와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두 가족의 연결이기도 하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존중이 먼저예요. 피로연이 끝나고 지훈이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오늘 최고로 아름다워요. 고마워, 아들.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도요. 엄마 인생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52세에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은 이름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살아간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저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가게를 열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만들고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야. 나만의 인생. 여러분, 여기까지 윤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의 어려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처럼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지키는 것,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비범한 이야기들, 그 안에서 찾는 작은 희망과 큰 용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